네. 오늘 발표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선 지질 대사체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대사체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대사체를 아이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질 대사체를 아이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리피드 블라스트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지질을 분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예로서 한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메타볼로믹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많이 연구가 되어 왔던 지노믹스, 트랜스크립토믹스, 그리고 프로테오믹스의 와 같은 오믹스 중의 한 가지 플랫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노믹스가 일반적으로 DNA, 트랜스크립토믹스는 RNA, 프로테오믹스는 프로테인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라고 한다면은 메타볼로믹스는 우리 생체 시료 내에 있는 다양한 메타볼라이트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볼라이트에는 뭐 슈가라든지 뉴클레오타이드, 아미노산, 그리고 지질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야인 리피도미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질을 그 분석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했을 때 3대 영양소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질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산이라든지 글리세로리피드, 그리고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글리세로 포스포리피드, 그리고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관련이 되어 있는 스테로리피드, 그리고 셀 간의 신호 전달에 관련되어 있는 스핑고리피드 등이 현재 지질에 속하고 있고, 실제 이와 같은 지질들이 생체 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질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성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지질이 바이레이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인지질 이외에도 콜레스테롤 같은 거, 그리고 글라이코리피드 같은 것들이 셀 멤브레인에 이렇게 구성 성분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가 이 함량에 따라 가지고서 이 세포막에 유동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리포프로테인의 형태로 우리 몸속에서 지질이 많이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우리 피부의 최외곽층인 스트라툼 코로네움, 각질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질층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성분들을 조사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그리고 트리아실 글레세롤이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실제 다양한 리피드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브레인 같은 경우는 아우터 멤브레인하고 이너 멤브레인의 이 지질 조성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이 포스파티딜 세린의 경우에는 아웃 멤브레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이너 멤브레인에 아주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질들은 역시 브레인에서 역시 아주 중요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리피도믹스, 지질 체학 또는 지질 대사치학이라 하는 분야를 연구하는 그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룹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NIH에서 시작한 리피드 맵스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리피드 맵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질 대비를 계속적으로 구축하고 있고요. 현재 보시게 되면 약 4만 5천 종 지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리피드 맵스 이외에도 최근에 일본의 경우가 실제 한 몇 년 전에 리피드 뱅크 사업을 통해서 약 7천 종 지질에 대한 DB를 구축한 이후로 크게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 일본 의학연구소에서 인티그레이티드 리피돌로지라고 해가지고서 꽤 큰 프로젝트를 실제 시작을 해서 리피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 개인 연구랩 단위에서도 지질 체학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독일의 리피도믹스 리서치 센터라든지 또는 캔사스 리피도믹스 리서치 센터 같은 것들이 실제 많이 지질 체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 연구자 같은 경우에 시안인 한 박사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지질 체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세대학교에 계시는 문명희 교수님께서 지질 체학에 대해서 또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가장 지질체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사이트가 리피드 맵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0월 12일 날 한 달 전에 들어가 봤을 때 현재 이 LMSD를 보게 되면 약 4만 5천 종 지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피드 맵스 홈페이지는 상당히 지질 체학을 연구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 사이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리피드 맵스에 들어가 보게 되면 다양한 리피드 맵스 관련한 툴들, 즉 매스로 분석을 어떻게 하고 다음에 구조를 어떻게 그려내고 또는 리피드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 그리고 리피드에 대한 다양한 분류 체계들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좋은 사이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일본 이해학연구소 리켄이 되겠죠. 인티그레이티드 리피돌로지 이런 프로젝트 내에서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런 서브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프로젝트 1에서는 실제 지질을 동정하고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이 리피드하고 프로테인 간의 어떤 상호 인터액션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크게 이런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우리가 신경계 질환에서 리피드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서 실제 이 세 가지 플랫폼들이 아주 통합적으로 잘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아주 활발하게 통합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리켄 사이트 같은 경우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질체학 연구 관련해서 옛날에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어넬캠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우리가 어넬리티컬 케미스트리 하게 되면 우리가 화학 개통 논문에서 가장 좋은 논문이라고 분석 관련 논문에서 가장 좋은 논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2005년 같은 경우는 대사체학이 좀 이제 최초 시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연구를 보게 되면은 제2형 당뇨에 대한 바이오마커 연구를 플라즈마를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상이 나고 제2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 환자군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에 있는 지질체를 연구를 한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군하고 제2형 당뇨군이 클리어하게 분리가 되는 것을 발견을 하였고 실제 이러한 분리에 크게 관여하는 바이오마크로서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라이소포스파티딜 콜린의 레벨이 증가가 되어 있고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의 레벨이 감소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이와 같이 간단한 연구 결과만 가지고도 이 당시에는 좀 좋은 논문에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역시 플러스 1에 발표가 된 게 있는데요. 모노자이고틱 트윈이니까 일란성 쌍둥이가 되겠죠. 그죠? 일란성 쌍둥이의 실험, 리피드에 대한 프로파일링 조사를 하니 어떻게 했냐면은 유전적인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한쪽은 상당히 살이 찐 쌍둥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냥 일반 정상인 그냥 체중이 그런 쌍둥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노자이고틱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비만을 가지고 있는 쌍둥이군에서 이와 같이 라이소포스파티딜 콜린의 레벨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서 계통의 포스포리피드가 감소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 이와 같은 치질의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은 라이소포스파티딜 콜린 같은 경우는 프로아테로제닉하고 프로인플라메이토리한 그런 마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좀 안 좋은 게 되겠죠. 안 좋은 것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석계통의 인지질 같은 경우는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될 텐데, 이와 같이 좋은 인지질 같은 경우는 감소되어 있더라 하는 것들이 보고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사실은 이 전장수 유재환 교수님 팀에서 네이처에 논문을 내었고, 그리고 또 사이언스에 또 고기영 교수님 랩에서 논문을 내었는데, 둘 다 지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이 연구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연골 태형 유발인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인터루킨이라든지 HIP2알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의 그런 세포의 유입 증가에 의해서 연골 세포에서의 농도가 증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로부터 산화된 대사체인 옥시스테롤 생성이 증가되어 있더라. 이와 같은 증가로 인해 가지고서 콜레스테롤, 옥시스테롤에 의한 ROR이라고 하는 전사인자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를 통해 가지고서 연골 기질 분해 요소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연골 기질이란 연골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파괴가 되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그런 기전을 이렇게 밝힌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콜레스테롤과 또는 옥시스테롤과 같은 지질체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피부 관련해서도 또 연구가 된 게 있는데요. 2019년도에 발표된 결과가 되겠는데요. 피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토피 환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아토피 환자의 그런 피부를 가지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아토피가 발현되어 있는 피부 부위, 결국은 그런 부위가 되겠죠. 그죠? 그런 부위에서 세라마이드하고 프리패티 X 레벨이 감소되어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되었고, 실제 이와 같은 감소로 인해 가지고서 TWL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피 수분 손실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각질층의 이런 세라마이드 레벨이 감소하게 되니까 피부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이 빨리 손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나더라 하는 결과들이 발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질환들, 예를 들어서 뭐 당뇨라든지 또는 비만, 그리고 아토피 또는 건선과 같은 다양한 질환에서 어떠한 리피드들이 증가하는 리피드가 있고 또 감소하는 리피드가 있더라.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 바이오마커로 제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 우리가 지질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질환이라고 한다면은 대사성 질환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는 대사성 질환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사성 질환에는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고지혈증, 뭐 고인슐린, 당뇨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 고혈압의 경우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사성 질환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혈당치 값이라든지 혈압 또는 중성지방 레벨, HDL 콜레스테롤 레벨, 그리고 허리둘레 같은 것들을 평가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대사성 질환을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는데요. 우리가 그냥 총중성 지방만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고지혈증을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리피도믹스라고 해가지고서 왜 어렵게 중성지방 총 토탈의 개념이 아닌 개별의 개념으로서 하나하나를 측정하는 걸 해야 될까? 또는 그렇게 측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지질체학을 연구하는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그와 같은 예로서 최근에 연구된 결과가 있습니다. JCI라고 하는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이니까 상당히 좋은 임상 학술지가 되겠는데요. 2013년도에 발표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은 실제 당뇨 환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실체인의 개수, 중성지방에 있는 아실체인의 개수가 50개보다 큰 50개보다 작은 중성지방이 실제 당뇨 환자에서 많이 증가가 되어 있고 50개보다 큰 중성지방의 개수는 감소가 되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중성지방이 다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중결합의 개수를 역시 살펴보게 되니까 이중결합의 개수가 작은 중성지질은 증가되어 있고 큰 중성지질은 감소되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와 관련해서 리스크가 증가되는 그러한 마크로스를 보게 되면은 여기 트리아실 글리세롤인데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중결합의 개수가 하나 내지 또는 없는 그런 중성지질이 증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스파티딜콜린이나 LP 같은 경우도 2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이중결합의 개수가. 이에 비해서 당뇨 질환을 낮추는 그런 마크로스를 보게 되면은 중성지방 같은 경우도 이중결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탄소 체인도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포스파티딜콜린이나 라이소포스파티딜콜린을 보게 되면 이중결합의 개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질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당뇨의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이와 같은 지질들이 많게 되면 당뇨 리스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볼 때 그렇다라면 우리가 총 중성지방이 아닌 어떤 중성지방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유사한 연구를 해봤었는데요. 실제 어떤 고지방 시기를 한 마우스 모델에서 실제 비만지하고 그냥 고지방 시기를 하지 않은 정상 시기를 한 그런 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저도 역시 탄소 개수 50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50개보다 작은 중성 지방은 증가가 되어 있더라. 어디에서? 하이팻 다이어트에서. 그리고 50개보다 작은 중성 지질은 감소가 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중성 지방의 체인의 개수를 늘리는 데 관련되는 그런 엔자임으로서 일롱게이즈가 있습니다. 일롱게이즈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롱게이즈 이 5하고 6가 롱 체인의 이런 중성 지방을 만드는 데 관여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이와 같은 롱 체인의 중성 지방을 만드는 데 관여되고 있는 일롱게이즈 5, 6의 레벨이 고지방 시기에 의해서 줄어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줄어드니까 결국 이쪽이 감소하게 되겠죠. 또한 이중결합의 개수하고 관련돼서도 더블 본드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요소가 이 디세츄레이즈가 되겠는데요. 디세츄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고지방 시기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만 환자 같은 경우는 일롱게이즈의 레벨이 줄어들고 디세츄레이즈 레벨도 줄어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한번 지질체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질체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아이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관련해서 리피드 맵스에서 옛날에 제공했던 그런 플랫폼이에요. 이 사이트에서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사이트가 닫혀 있어 가지고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가 상당히 지지를 동정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사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리가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확인한 M오브 G값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헤드 그룹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보통 인지질 같은 경우는 6개의 헤드 그룹이 있으니까 6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서밋을 하게 되면은 이 782.7이라고 하는 M 오브 G를 가지고 있는 포스파티딜 콜린에 대한 DB를 쭉 보여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실제 한번 제가 동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질량 분석기로 분석한 매스 스펙트럼이 되겠죠. 보시게 되면은 758.6이라고 하는 피크가 아주 크게 나오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758.6이 어떠한 지질일까라고 한번 생각했을 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758.6을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서밋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정보를 주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758.6이라고 하는 이온을 선택을 해서 매스매스 스펙트럼을
에너지를 줘서 깨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컬리전 에너지를 줘서 깨게 되면 이와 같이 조각 이온이 많이 나오는 메스메스 스펙트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스메스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콜린이라든지 포스포콜린이 떨어져 나간 피크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면 이 물질은 여기 있는 포스파티딜 콜린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드 체인으로서 아실 체인에 대한 정보로서 뭐 478, 496, 502, 520이 관찰이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478, 496, 502, 520이 DB에 보이고 있죠. 조각이온에 대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은 이게 잘 매치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758.6이라고 하는 어떤 이온은 포스파티딜 콜린이고 사이드 체인으로서 16대 0인 팔미틱 엑시드하고 18대 2인 리놀렉 엑시드가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포스파티딜 세린을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87이 차이가 나는 피크가 관찰이 돼요. 그죠? 관찰이 되니까 87이 관찰이 되는 피크는 세린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파티딜 세린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우리가 포스파티딜 세린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87이 떨어져 나간 피크가 항상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 정보로서 우리가 탄소 14개짜리는 228, 16개는 250 이렇게 되는데 여기 227이 나왔습니다. 227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탄소 14개짜리 미리스틱 엑시드에서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227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실 체인으로서 14대 0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210이라든지 228이 여기서 떨어져 나간 조각이온들이 관찰이 됩니다. 이거는 보게 되니까 탄소 14개짜리라든지 탄소 14개하고 물이 떨어져 나간 피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 이 물질이 포스파티딜 세린이고 그리고 사이드 체인으로서 14대 0 미리스틱 엑시드 두 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아이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는 우리가 언나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760.7이라고 하는 MOB를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이 피크를 보게 되니까 역시 87이 떨어져 나갔을 때 673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위에와 마찬가지로 이 포스파티딜 세린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실 체인에 대한 정보를 이제 포스파티딜 세린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 아실 체인을 보게 되니까 255하고 281이 나와요. 255는 팔미틱 엑시드에서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간 거네. 281은 올레익 엑시드에서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간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실 체인이 이제는 16대 그리고 또 이 가운데에 있는 쪽에서도 역시 또 정보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탄소 16개가 떨어져 나갔을 때 생성될 수 있는 피크 그리고 탄소 18개가 떨어져 나가서 생성되는 피크가 관찰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물질은 사이드 체인이 16대 0 8미티 엑시드하고 18대 1 올레 엑시드를 가지고 있는 포스파티딜 세린이고 네. 그런데 아까 그 좋은 사이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리피드 맵스에서는 그거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바꾼 방법은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매스매스 스펙트럼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서 우리가 이 나온 조각 이온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입력을 해주고 우리가 뭐 서밋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많은 후보군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후보군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사실은 좀 불편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이 사이트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인지질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중성지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성지질 같은 TG 같은 경우는 아실 체인이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스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874.6이라고 하는 이온이 있구나 라고 하게 되면은
이 814.6이라고 하는 이온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암모니움 어덕트가 가장 잘 형성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암모니움 어덕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서브밋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중성지질에 대한 후보 리스트를 주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번 더 이 874.6이라고 하는 이온을 선택을 해서 에너지를 줘서 깨게 되면은 다양한 조각 이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게 되면은 보니까 575, 그 다음에 577, 그 다음에 601, 601이 세 가지가 보이잖아요. 그럼 역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에 575, 577, 601이 보이니까 이 중성 지지라고 하는 것은 사이드 체인으로서 16대 0, 18대 2, 18대 1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정을 할 수가.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걸 조금 더 부연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지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지질에는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6가지 인지질이 있더라. 즉 콜린, 에탄올, 아민, 세린, 그리고 엑시드, 이노시톨, 글리세롤, 헤드 그룹이 6개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헤드 그룹에 대한 정보는 이와 같이 헤드 그룹 특이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패턴이 존재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파티딜 콜린의 경우에는 항상 콜린이라든지 포스포콜린이 떨어져 나간 피크가 관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같은 경우, 그리고 한 가지 더, 스핑고마이엘린의 경우에도 이 포스포콜린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콜린하고 포스포콜린이 떨어져 나간 게 관찰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PC하고 스핑고마이엘린 구별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포스파티딜 콜린의 경우에는 항상 이번 남바의 M of G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핑고마이엘린의 경우에는 오드 남바의 M of G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구별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같은 경우 이와 같이 43 에탄올 아민, 그리고 포스포 에탄올 아민이 떨어져 나간 피크가 항상 관찰이 되고요. 세린의 경우에도 세린하고 포스포 세린이 떨어져 나가는 피크가 관찰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질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인지질 같은 경우 헤드 그룹이 있고 아실 체인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중성 지질 같은 경우는 글리세롤 백본에 아실 체인이 하나 있는 거 MG, 2개 있는 거 DG, 3개 있는 거 TG로 구별이 되는데, 아실 체인의 경우에도 우리 몸속에는 그냥 무한히 많은 아실 체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탄소 개수가 10개에서 22개에 해당하는 아실 체인이 존재하더라 하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중결합의 개수도 무한정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는 거에서 최고 많은 건 6개까지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속에서는 이와 같이 미리스틱 엑시드, 팔미틱 엑시드, 팔미톨레익, 그리고 18대 0, 18대 1, 18대 2, 18대 3, 그리고 20대 0, 20대 1, 우리 20대 4 아라키돈산이 되겠죠. 그죠? 20대 5는 아이코사 펜타노익 엑시드, 우리가 EPA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2 같은 경우는 0, 1, 4, 6 해서 도코사 헥사 에노익 엑시드, 우리 잘 알고 있는 DHA가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아실 체인이 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아실 체인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스파티딜 세린에 대해서 아까 했던 내용이 되겠죠.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시톨 같은 게 약간 특이한 그런 경우인데, 이노시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더 남바의 이노시톨 같은 경우는 네가티브 모드에서 우리가 잘 검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노시톨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항상 이노시톨과 관련되어 있는 피크가 관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거는 PI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 여기 또 보게 되면은 283, 303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으로부터 아실 체인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PI고 스테아릭 액시드하고 아라키돈산이 사이드 체인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PG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PG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항상 글리세롤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74의 M 오브 G가 차이가 나는 피크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글리세롤의 특이적인 포스포글리세롤인 227위에 대한 피크가 네거티브 모드에서 관찰이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역시 PG도 쉽게 우리가 동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지질 연구를 하다 보게 되면은 다양한 어덕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아까 중성 지질 같은 경우는 암모늄 어덕트가 잘 생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프로톤 어덕트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프로톤 어덕트가 잘 안 만들어지고 소디움 어덕트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어떤 어덕트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메서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프로톤 어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사이드 체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소듐 어덕터 같은 경우는 헤드 그룹에 대한 정보는 잘 나타나는데 사이드 체인에 대한 정보가 아주 약합니다.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동정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우리는 헤드 그룹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고 사이드 체인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으니까 더 아이디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프로톤 어덕트하고 소디움 어덕트는 쉽게 제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동상에다가 리튬을 넣어봤어요. 리튬을 넣어보니까 리튬 어덕트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리튬 어덕트는 소디움 어덕트가 가지고 있는 헤드 그룹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실 체인에 대한 정보 또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 어덕터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인지질을 아이디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그런 예가 되겠는데요. PC34대 0에 대한 다양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파지티브 모드에서 소디움 어덕터를 하게 되니까 헤드 그룹에 대한 정보, 프로톤 어덕터 같은 경우는 아실 그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네거티브 모드에서는 아세테이트 어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크게 정보가 좀 콜린의 특이적인 정보를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디포르토네이션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콜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실체인에 대한 정보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질을 분석할 때는 다양한 파지티브 모드에서도 분석도 해보고 네거티브도 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어덕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석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지질의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동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인지질 같은 경우는 6가지 헤드 그룹이 있고 헤드 그룹 특이적으로 어떤 조각이온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실체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실체인에 대한 MOVG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특정 아실체인이 떨어져 나갔을 때 어떠한 이온이 생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실리코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만든 것이 결국은 인실리코 매스매스 데이터베이스인 리피드 블라스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UC 데이비스 있을 때 같이 관여를 해서 만든 DB가 되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지질도 들어가 있고요. 중성지질 그리고 당지질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카디오 리핀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지질이거든요. 카디오 리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총 11만 약 12만 종에 대한 리피드에 대한 매스매스 DB를 인실리코로 저희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논문이 되겠고요. 실제 지금도 여기 있는 홈페이지 주소가 있잖아요. 그죠? 이 홈페이지 주소에 들어가야 되면 리피드 블라스터 관련해서 어떤 다 관련된 자료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질체학에 관심이 있는 그런 연구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이트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리피드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으로서 역시 UC 데이비스에 있는 토비어스가 만든 그런 사이트가 되겠네요. 여기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다양한
리피드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개론적인 부분, 그 다음에 리피드를 어떻게 아이디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고요. 리피드는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피드 분석을 보게 되면은요, 자, 먼저 GCMS가 처음에 많이 사용이 됐어요. GCMS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프리패티 엑시드나 스테로이드 분석에 유용한데 그냥 바로 분석이 되지는 않고 유도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메틸레이션을 한다든지 TMS 루체를 만들게 되는데 대략 뭐 30분 또는 아래 그림 보게 되면 한 150분 정도 걸리죠. 그죠? 이런 시간에 걸쳐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지방산을 분석한 그런 크로마토그램이 되겠네요. 그럼 GCMS에서 우리가 지방산을 분석할 때는 유도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유도체를 어떻게 만들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페임이라고 해가지고서요. 패티엑스드에다가 이와 같이 BCl3하고 메탄올 이 용액을 우리가 팔고 있어요. 상업적으로. 이 용액을 넣어주고 가열만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메틸 에스터가 만들어집니다. 쉽죠, 그죠? 이렇게 해서 GC 분석을 하면 되고요. 시약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그냥 이거를 사가지고 바로 넣어주면 되니까 만들 필요도 없으니까 이 메틸레이션 시키기가 매우 쉽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칼럼 같은 거 일반적으로 페임인데 일반적으로 오메가 왁스 칼럼과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메가 왁스 칼럼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CMS 위에 또 LCMS를 가지고 리피드 프로파일링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좀 분자량이 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리세롤 리피드 그리고 인지질 그리고 스핑고지질 같은 경우가 되겠죠. 대략 분석 시간이 한 15분에서 80분 정도 걸리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문맹희 교수님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문맹희 교수님 이와 같이 캐필러리로 칼럼을 만들어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잘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되더라라고 발표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크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하는 회사에서는요 이와 같이 96일 베이스로 해가지고서 지질을 심플하게 분석할 수 있는 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키트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한데요. 이 키트를 쓰게 되면은 아미노산, 아실카르니틴, 당류, 그리고 글리세로포스포리피드, 스핑고리피드를 한꺼번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키트를 사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리피드 프로파일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도 역시 한번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GCMS를 가지고 한번 지방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와 같이 지방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나오고, 또는 하이드록시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의 전구체 같은 것도 이 GCMS로 제가 분석을 할 수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LC 텐덤 매스를 가지고 해보니까 이와 같이 라이소 포스포리피드, 그다음에 포스포리피드, 스핑고리피드, 다이아실글리세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트리아실글리세롤 이렇게 저희는 대략 한 25분 정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세퍼레이션 잘 돼가지고 분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샷건 리피도믹스라고 해가지고 써요. 앞에 GCMS나 LCMS는 칼럼을 통과해서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샷건 리피도믹스 같은 경우는 칼럼이 없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매스에다가 이와 같은 나노메이터라고 하는 장비를 가지고 뒤에 있는 질량 분석기에 바로 주입을 해주는 거죠. 칼럼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1분 내지 3분 내에 어떤 매스 스펙트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라이소포스포리피드고 중간이 DG 그리고 인지질 TG 영역대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건데요. 제가 2008년도에 데이비스 갔을 때 제가 분석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럼 샷건을 우리가 했을 때는 기존의 GCMS나 LCMS로 했을 때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되겠죠. 처리하는 방법이 그죠. GC를 했을 때는 GC토프를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빈 베이스를 가지고 해가지고서 피크 피킹이라든지 피크 디컨볼루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 베이스를 가지고서 ID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 분석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노메이트를 쓰게 되면은 빈베이스보다는 진 데이터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건 스펙트럼을 얼라이먼트 하는 거죠. 위에는 크로마토그램을 얼라이먼트 하는 거고, 여기는 스펙트럼 얼라이먼트 하고, 그 다음에 리피드 블라스트 DB를 써가지고서 리피드를 아이디를 해내고요. 그 이유는 통계 분석은 동일합니다. 뭐 다별량 통계 분석도 해보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링도 해보고, 힙맵도 그려보고, 그다음에 볼케노 플랫도 그려보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렇게 통해서 마커를 발굴하고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를 이렇게 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 방법 중에 텐덤 리피도믹스가 있습니다. 텐덤 리피도믹스는 말 그대로 텐덤 질량 분석기를 가지고서 리피드를 분석하는 거죠. 제 같은 경우는 키네틱스 C18 칼럼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동상을 보게 되면은 리피드가 상당히 난폴라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잘 안 써요. 위에 보게 되면 A 용매도 거의 90% 메탄올로 되어 있죠. 그죠? B 용매 같은 경우는 아이소프로파놀하고 메탄올이 5대5로 섞여 있는 그런 용매를 사용을 합니다. 전체 분석 시간은 55분이 걸리고요. 현재 시마조에서 나온 LCMS8060을 가지고서 지질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SRM 이온을 넣어줘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휴먼 스킨에 있는 세라마이드를 약 126종을 이렇게 분석한 예가 되겠습니다. 피크가 예쁘게 넣어줘, 그죠? 이렇게 세라마이드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아주 다양한 세라마이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더 많아져가지고 약 433종에 대한 그런 스킨 리피드들을 이렇게 분석을 또 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리피드 관련해서 또 중요한 리피드 군이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의 생합성 경로를 보게 되면은 스ኳ알린으로부터 라노스테롤이 만들어지고, 라노스테롤이 블락 패스웨이하고 또 다른 패스웨이에서 자이모스테롤하고 라소스테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진 다음에 다양한 산화가 일어나거나 또는 콜레스테롤 에스터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 또 뭐 캠페스테롤, 시토스테롤, 스티그마스테롤 같은 다양한 스테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역시 SRM 이온을 줘가지고서 이와 같이 Q1 이온, Q3 이온을 줘가지고서 다양한 스테로이드를 역시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분석한 하나의 크로마토그램이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지질체학의 개론적인 부분, 그리고 어떻게 아이디를 할까, 그리고 지질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GCMS가 있고 LCMS가 있고, 그다음에 샷건이 있고 텐덤 방법이 있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소개를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우리가 대사체학 연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워크플로우라든지 뭐 샘플링 방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패턴 분석을 하게 되는데, 패턴 분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컨트롤군, 처리군하고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빨리 알아내고요. 이렇게 차이가 존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차이를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대사체가 무엇일지를 밝혀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가설을 세워서 뭔가를 나온 이 마크를 뭔가 밸리데이션 하는 연구가 또 이후에 진행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제 같은 경우도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받게 되는데, 받게 되면 어떤 곳에서는 플라즈마를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시럼을 주기도 해요. 근데 플라즈마하고 시럼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 예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전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즈마하고 시럼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도 어떤 표준화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에펜도르프 회사에서 만든 세이프락의 마이크로 센트리퓨즈 튜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트리퓨즈 튜브는 프로펠린으로 재질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용매의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튜브에 시료를 담아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거가 랜더마이제이션은 우리가 뭐 어떤 분석에도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대사체 분석이 아니더라도 단백질 분석할 때도 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료를 찍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정상군 6개, 처리군 6개, 12개의 샘플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좀 나는 좀 좋게 나오기 하기 위해서 먼저 정상군 6개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처리군 6개 찍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두 군 간의 차이가 더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이 12개가 있으면 또는 샘플이 25개 있으면 이와 같이 랜더마이제이션을 시켜가지고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은 25개 샘플을 넣고 get sequence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찍는 순서를 알려줘요. 그럼 나는 찍을 때 19번, 13번, 2번, 15번 이렇게 랜덤화해서 찍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찍어야만이 우리가 찍으면서 생기는 바이어스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실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좀 더 학증을 갖기 위해서 어떤 메서드 밸리데이션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어떤 시퀀서를 랜덤하게 가져다 주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QC 샘플을 만듭니다. QC 샘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컨트롤 샘플 6개 그리고 처리군 샘플 6개라면 12개 샘플에서 조금씩 채해 가지고서 풀링한 샘플을 하나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QC 샘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샘플은 스탠다드 믹스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4종이 섞여 있는 그런 믹스처를 만들어 스탠다드 믹스처를 만들고요. 그래서 내가 시료를 분석할 때 중간중간에 QC도 찍어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믹스처도 시작 또는 중간 마지막에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를 한번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믹스처를 우리가 총 4번 뭐 시작 중간 마지막에 찍었는데 해보니까 4가지 편분부도 이 베리에이션이 20% 이내구나. 이 말은 결국은 찍으면서 뭔가 분석기기의 베리에이션은 생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QC의 베리에이션을 역시 봅니다. QC의 베리에이션을 보니까 역시 어떤 우리가 허용하는 한계 내에 있으니까 역시 베리에이션이 없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별령 분석을 하였을 때 QC 시료가 모이는 걸 보는 거예요. QC 시료가 모여 있으면은 역시 기기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인 것뿐만 아니라 이 각각 피크 하나의 CV 값이 20% 이내인 것이 전체 피크의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20% 이내인 게 100%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아주 결과가 재현성 있게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30% 이내인 것이 70% 이내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그 결과는 우리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질 아이디를 하고 나서 그 아이디한 결과를 뭔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디파짓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네가 아이디한 것이 맞구나 라고 검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역시 다양한 지질을 디파짓 할 수 있는 또는 대사체를 디파짓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뭐 메타보라이트도 되겠고요. 또는 올리브핀이 만드는 모나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곳을 선택을 해서 디파짓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지질을 추출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참 그렇게 많이 발전이 안 되었어요. 지질은 아까도 말했듯이 리포필릭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 폴치라고 하는 사람이 1950년도에 클로로포름을 이용한 그런 지질 추출 방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지질은 잘 추출을 해내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로로포름층이 무거우니까 물보다 무거운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 시료를 취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아래층이니까 또 클로로포름이 무거워 가지고 우리가 시료를 취하면 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마티아시라고 하는 분이 MTB라고 해서 이슬을 가지고 하는 추출 방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MTB를 쓰게 되면은 지질층이 위층으로 가게 돼요. 위에 층이니까 훨씬 샘플링을 하기가 쉽겠죠. 그죠? 최근에는 이 MTB 추출 방법이 좀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주로 MTB를 이용해서 추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플라즈마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스 콜드 메탄올을 넣는데 N2 퍼징을 한 메탄올을 넣고 있죠.
왜냐하면 지질이 산화가 잘 일어나요. 그 산화를 막기 위해서 N2 퍼즐을 해가지고서 산소를 제거해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MTB도 N2 퍼즐한 MTB를 넣어줘요. 그죠? 또는 이런 게 귀찮게 되면은 그냥 BHT라고 하는 항산화제를 넣어준 걸 해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추출을 해내고 그 다음에 MTB 한번 아래층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층을 채해가지고서 농축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료량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 30마이크로리터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뭐 5마이크로리터만 쓰더라도 지질이 상당히 많이 잘 분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플리케이션이 되겠는데 시간이 이걸 뭐 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에 대한 이야기인데 스킨 넘어갈게요. 뭐 스킨의 기능이고 뭐 스킨 세라마이드. 스킨 세라마이드는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보시는 바가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스핑고신 백본에 지방산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세라마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그죠? 아마이드 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걸 세라마이드라고 하는데 이 스핑고신의 종류가 피부를 보게 되니까 네 가지 종류가 있더라. 그죠? 그리고 지방산의 종류도 피부에 보니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4 곱하기 4 하게 되니까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16가지의 세라마이드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뭐 다양한 비율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 피부가 되겠는데 MP가 많죠, 그죠? MP가 많고 뭐 NS도 있고 AS도 있고 그래요. NH도 많고 그죠?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 뭐 MP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MP, AP 그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실제 화장품인데요. 화장품에 보게 되면 세라마이드 MP라고 보이죠, 그죠? 밑에 보게 되면 세라마이드 AP, AS, NS, EOP 이런 것들이 있죠. 실제 이런 것들을 화장품 소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피부의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죠? 실제 보게 되면은 뭐 세라마이딘, 뭐 엘리자베스 아덴 같은 경우도 세라마이드 캡슐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뭐 다양한 세라마이드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스킨 세라마이드를 분석한 건데요. 이거는 HPLC라고 하는 씬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예쁘죠, 그죠? 보게 되면은 중성지질, 콜레스테롤, 그다음 프리지방산, 뭐 NS, MP, AS가 아주 예쁘게 분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뭔가 이미징 자료로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 동국대에 계셨던 박장서 교수님한테 제가 받은 건데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의 군으로 분석할 수 있겠어요. NS는 NS 전체, MP 전체, AS 전체가 되겠죠. 개별적인 세라마이드 분석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세라마이드는 아까 샷건을 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정상지하고 DBDB 마우스에 대해서 어떤 피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피부 바이옵시를 해가지고서 아까 나노메이트를 가지고서 샷건 리피도믹스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추출한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당시는 좀 초창기가 돼 한 61개만 제가 아이디를 했었습니다. 자, 대사치학의 연구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료 간의 차이가 존재하느냐? 두 번째, 그럼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일으키느냐? 그 다음에 왜 그럴까? 살펴봅시다. 자, 시료 간의 차이를 보게 되니까 뭐 PCA 다양한 다별량 분석을 해보니까 두 군 간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0.05 이하로 유의성 있게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확인을 해본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 확인을 해보니까 당뇨지 피부에서는 세라마이드가 많아요. 그리고 정상지 피부에서는 파이토세라마이드하고 다이하이드로세라마이드가 많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박스위스크 플러스에서도 세라마이드가 당뇨에서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토세라마이드하고 다이하이드로세라마이드는 당뇨에서 줄어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세라마이드 생합성 경로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를 제가 얻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다양한 효소가 있는데 이 세라미데이즈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뭔가 이 세라미데이즈 활성이 아마 줄어들어 있을 것이다. 왜? 이게 증가했으니까
했었고, 그래서 제가 가설을 네 가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어 있으니까 뭐 지방산하고 스핑고신이 줄어들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실험을 해보니까 역시 줄어들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스핑고신 레벨도 역시 측정을 해보니까 역시 스핑고신 레벨도 줄어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설이 맞구나. 두 가지는 입증이 돼서. 그 다음에 뭔가 이 세라미데이즈가 다운 레귤레이션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다양하게 디세츄레이즈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알카라인 세라미데이즈 2로 차이가 없고 스핑고 마이엘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세라미데이즈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당뇨지에서 거의 다운 레귤레이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운 레귤레이션 되어 있구나. 액티비티는 어떨까? 액티비티를 평가를 해보니까 역시 액티비티도 줄어들어 있더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뇨지에서 이렇게 세라마이드 레벨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이 알카레인 세라미데이즈의 발현량이 줄어들어서 이 세라마이드가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감소되었다라고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다